한 여인이 밤마다 젊은 남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침실로 들어갔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권력의 정점에 선 여인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중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성 지배자 서태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47년간 청나라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었어요. 식욕, 성욕, 권력욕 모든 면에서 극단을 달렸던 여인이었죠. 특히 그녀의 은밀한 밤 이야기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부터 권력과 욕망에 미쳐버린 한 여인의 충격적인 인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852년 18살 소녀가 황궁의 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난허였어요. 하급 관리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신분 상승을 꿈꾸며 후궁 선발에 지원했죠. 청나라 황실은 만주족 귀족 가문의 처녀들 중에서 후궁을 뽑았는데 기준이 까다로웠습니다. 얼굴과 몸매가 뛰어나야 했고 말씨와 예절이 단정해야 했으며 혈통이 확실해야 했죠. 난허는 최종 합격했지만 후궁 서열에서 5번째 등급인 귀인에 불과했어요. 같은 시기에 입궁한 동료가 있었는데 그녀는 4번째 등급인 빈으로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입궁한 지 불과 40일 만에 황후 자리까지 올라가 버렸죠. 바로 동태후였어요. 처음부터 격이 달랐던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난허는 황제의 관심을 끌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황제가 자주 다니는 길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 길에 일부러 고양이를 풀어놓고는 눈물을 흘리며 찾는 척했죠. 황제 한풍제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난허는 애처롭게 대답했어요. 제가 아끼는 고양이를 잃어버렸습니다. 한풍제는 그 모습이 가련하고 예뻐 보였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다른 날에는 황제가 경극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난허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꾀꼬리 같은 음색에 한풍제는 완전히 매료됐죠. 이렇게 집요한 노력 끝에 난허는 황제와의 합방에 성공했어요. 1856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난허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황후 동태후조차 갖지 못한 한풍제의 첫 아들이었죠. 황제는 기뻐하며 그녀를 기비로 승격시켰습니다. 20살에 황후 다음 가는 지위를 손에 넣은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서태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태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점이었죠. 당시에는 쉼표나 마침표도 없어서 한문을 제대로 읽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여성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던 시대라 대부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황후 동태후조차 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태후는 달랐죠. 그녀는 황제가 처리하는 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1860년 제2차 아편 전쟁이 터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까지 밀고 들어오자 한풍제는 황실정원 원명원을 버리고 열하로 피난을 떠났죠. 서태후와 어린 아들 그리고 동태후도 함께 했습니다. 전쟁의 충격을 받은 한풍제는 1861년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한풍제는 죽기 전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 재순이 겨우 5살밖에 안 됐거든요. 어린 아들이 황제가 되면 누군가 대신 나라를 돌봐야 하는데 서태후를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8명의 대신을 지목해 섭정을 맡겼습니다. 이들을 보정팔 대신이라고 불렀어요. 한풍제가 죽자 어린 동치제가 황제로 즉위했고 서태후와 동태후는 황태후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정팔 대신이 실권을 쥐고 있었죠. 서태후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황제의 배다른 삼촌인 공친왕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태후까지 끌어들여 쿠데타를 일으켰죠. 1861년 신유정변이 발생했습니다. 서태후는 보정팔 대신을 반역죄로 체포했어요. 핵심 인물 숙수는 목이 잘렸고 나머지는 유배되거나 처형됐습니다. 이로써 서태후는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죠. 동태후는 글도 모르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니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공친왕도 서태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태후는 어린 아들 동치제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아들이 성인이 되면 권력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서태후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어요. 동치제는 서태후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효철의 황후와 결혼했습니다. 서태후는 아들이 황후와 동침하는 것조차 방해했죠. 황후가 오늘도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 황제를 제대로 모실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아내와 떨어진 외로운 황제는 환관들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궁 밖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환관들은 동치제를 기생집으로 데려갔어요. 서태후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타락하면 정치에서 멀어지고 자신은 계속 권력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동치제는 성병에 걸려 19살에 죽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천연두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매독이 원인이라고 믿었죠. 다음 차례는 며느리였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너는 어찌 뻔뻔하게 아직 살아있느냐. 서태후의 협박은 계속됐고 효철의 황후는 결국 자금성 깊숙한 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치제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서태후는 자신의 4살 조카를 양자로 맞아 황제로 앉혔어요. 바로 광서제였습니다. 또다시 어린 황제가 즉위했으니 서태후는 계속 섭정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1881년 동태후마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급사였는데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태후의 독사를 의심했지만 증거는 없었죠. 이제 서태후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황제의 권력을 수십 년간 누렸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폭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외모 관리에 집착했어요. 서태후는 노화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새똥으로 만든 오경산이라는 화장품으로 세수를 했어요. 세수가 끝나면 어린 환관이 6cm 길이의 옥막대를 들고 서태후의 얼굴을 밀가루 반죽 밀듯 50번 정도 밀어줬죠. 그 다음 각종 화장품을 바르고 분과 붉은 연지로 마무리했습니다. 피부 미용을 위해 진주가루를 갈아 마시기도 했어요. 진주는 맑고 투명한 빛을 상징하니 자신의 피부도 좋아질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돼지기름과 달걀 흰자를 섞어서 전신 마사지를 받았고 꽃과 약재를 넣은 물로 목욕을 즐겼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모유를 마시는 행위였습니다. 서태후는 갓 출산한 산모들을 궁으로 은밀하게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젖을 직접 빨아 마셨습니다. 이때 산모는 서태후와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얼굴을 가리고 가슴만 내놓았다고 해요. 서태후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정작 산모들이 느낀 수치심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서태후는 탈모로 고통받았습니다. 환관이 그녀의 머리를 빗질하다가 머리카락이 단 한 올이라도 빠지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목숨이 위태로워졌죠. 환관들은 소매가 넓은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져도 넓은 소매 속으로 들어가서 서태후가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였어요. 식탐도 엄청났습니다. 서태후의 한 끼 식사에는 평균 130가지가 넘는 요리가 준비됐어요. 메뉴는 전날 서태후가 직접 고르거나 궁중 고관이 추천했는데 한 번 올린 요리를 다음날 또 올리면 담당 요리사는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좋아한 메뉴는 피부 미용에 탁월하다는 제비집 수프, 수행 중인 스님도 뛰어나올 정도로 맛있다는 불도장, 돼지고기 같은 기름진 육식이었죠. 서태후의 한 끼 식사는 10,000명의 농민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중 실제로 먹는 건 극히 일부였고 이것저것 맛만 보다가 나머지는 대부분 버렸습니다. 밖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말이죠. 서태후의 식탐에는 과시의 의도가 깔려 있었어요. 자랑하라. 나의 권력이 이 정도다. 라는 메시지가 요리마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서태후의 성욕이었습니다. 도교에는 양생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도교에서 성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기의 흐름과 연관된 에너지 교류로 여겨졌습니다. 음은 여성, 양은 남성을 상징하고 두 에너지의 조화로운 교류는 자연의 이치이며 인간의 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었죠. 도교 방중술의 일부 문헌에는 젊고 건강한 남성의 정기를 흡수하면 여성의 노화를 막고 생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태후는 이를 철저히 믿었어요. 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젊고 잘생기고 건강한 남자들을 은밀하게 선발했습니다. 선발 기준은 까다로웠어요. 나이는 20살에서 30살 사이, 얼굴은 잘생겨야 하고 무엇보다 건강해야 했죠. 선발된 남자들은 서태후의 화려한 침실로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간 남자들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서태후는 한 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명과 관계를 가져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었죠. 광란의 밤이 지나고 나면 서태후는 자신과 관계를 가진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사막거미가 교미 후 수컷을 잡아먹듯이 서태후는 쾌락을 채운 뒤 상대를 제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서태후의 하룻밤 쾌락에 도구로 이용당하고 죽어갔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소문이 퍼지자 젊은 남자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서태후에게 선발되지 않으려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일까지 생겼죠. 서태후의 성적 집착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젊은 남자와의 관계가 자신을 젊게 만들어준다고 믿었어요. 도교 사상에 깊이 빠져있던 그녀에게 이는 불로장생을 위한 의식이나 다름없었죠. 1889년 광서제가 성인이 되자 서태후는 명목상 권력을 내려놓고 이화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화원은 전쟁 때 소실됐던 황실정원을 다시 복원한 곳이었는데 서태후만을 위한 화려한 왕국으로 재탄생했죠. 이화원 건립 비용으로 청나라 1년 예산의 약 11%가 쓰였습니다. 군사 비용을 개인적인 사치품과 놀이터 짓는 데 쓴 거예요. 이화원의 크기는 여의도의 1.8배 순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서태후는 본격적으로 미소년들을 불러들였어요. 이화원의 침실로 들어간 남성들은 밤이 지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서태후가 발설을 염려해 다음날 죽여버렸다는 풍문이었죠. 서태후의 사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에는 호갑이라는 장신구가 씌워져 있었는데 손톱이 부러지는 걸 막으려고 착용하던 비싼 장신구였어요. 금박을 입힌 값비싼 비단옷 위에 300여 개의 진주로 만든 망토를 걸쳤습니다. 그녀의 옷은 3,000벌이 넘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의상을 갈아입었죠. 과일 향을 좋아해서 항아리에 신선한 과일을 넣고 디퓨저처럼 사용했어요. 환관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항아리 속의 사과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과일 모양 보석도 수집했는데 에메랄드로 조각한 배추는 500억 원대 가치의 최고급 보석이었죠.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서태후는 자신의 환갑 생일 파티에만 신경 썼어요. 파티 비용으로 잡힌 금액은 3,700만 양으로 청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킬 군비가 서태후 생일 파티 비용으로 빠져나갔으니 청나라의 패배는 당연한 결과였죠. 청일전쟁에서 참패한 청나라는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을 일본의 배상금으로 물어줘야 했어요. 청나라 재정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에 광서제는 변법자강 운동으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서태후는 쿠데타를 일으켜 광서제를 유폐시켜버렸죠. 이것이 무술정변입니다. 서태후는 다시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민간 종교 집단인 의화단을 끌어들여 서양 세력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까지 쳐들어오자 서태후는 광서제와 함께 시안으로 도망쳤죠. 결국 1901년 신축조약을 맺으면서 청나라는 5년치 예산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노년에도 서태후는 사치와 권력욕 그리고 성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904년에는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따라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태후도 어쩔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세월이었어요. 말년의 극심한 사치와 향락을 즐긴 것이 건강에 독이 됐습니다. 구강괴사, 위장장애, 만성 신경쇠약 등 다양한 질환이 생겼죠. 거동이 어려워 정무도 침실에서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1908년 유폐됐던 광서제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2008년 광서제의 머리카락에서 다량의 비소가 검출되면서 독살이 사실로 밝혀졌어요. 서태후는 광서제가 죽기 직전 3살짜리 푸이를 다음 황제로 지목했습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죠. 서태후는 광서제가 죽은 바로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4살이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거였습니다. 나 이후로 다시는 궁중의 여인으로 하여금 정사를 맡게 해서는 안 된다. 서태후의 사치는 죽어서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녀의 장례비는 황제인 광서제보다 3배나 더 들었다고 해요. 서태후가 죽은 뒤 불과 3년 뒤 신의 혁명이 발발하면서 청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서태후가 거의 반세기 동안 권력을 잡았던 시기는 서구 침략과 내란이 반복되던 시기였어요. 분명 그녀에게는 정치적 감각이 있었고 청나라 몰락의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태후가 희대의 악녀로 영원히 욕먹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라보다 자신의 권력욕을 앞세웠고 끝없는 사치와 욕망 추구로 국고를 탕진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점이죠.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서태후의 경우는 달랐어요. 권력은 그녀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원래 숨어있던 욕망을 폭발시킨 것뿐이었습니다. 식욕, 성욕, 권력 모든 면에서 극단을 달렸던 여인의 인생은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였죠. 결국 청나라는 멸망했고
서태후는 역사의 악녀로 기록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과 욕망의 올바른 사용법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끝없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말이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